네, 안녕하십니까. IT 집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트워크 포렌식, 우리 토크 IT 집방송에서 많이 다뤄봤던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이 국내 현황이 어떤지, 또 기술이 좀 어떤 수준까지 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블루코트 코리아의 김영표 부장님 게스트 모시고 지금 또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 네트워크 포렌식 밑에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네트워크 포렌식이 안 돼 있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명입니다. 아, 네네. 제품명 안에 이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분석이라는 말이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보안 분석을 하는 그런 포렌식 장비다 이런 의미라고. 제품명 잘 잡으셨네. 이거는 거의 뭐야? 제품명이라보다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일반 고유명사 같은 건데 이게 또 상표가 되나 보죠? 그래서 좀 트렌드 자체가 그런 이름을 앞자리를 따서 제품명을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SA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 네. 자, 보면 메뉴에 시만텍, 블루코트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이제 합쳐졌죠? 그 네. 같은데. 그래서 시만텍이랑 블루코트랑 이제 한 회사가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합병이 됐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보다 어쨌든 합병이 됨으로 해서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시만텍과 블루코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회사, 시큐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국내 네트워크 포렌식 뭐 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외하고 국내하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온 게 또 꽤 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뭐 패킷을 수집하는 장비나 이런 제품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쓰는 와이어샤크, 저희 PC단에서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상용 툴을 통해서 이제 PCAP이라고 하는 파일을 봤는데 결국 그런 것들도 제 네트워크상에 이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네트워크상에 오갔던 패킷들을 다 잡기 때문에 일종의 포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포렌식이 아니고 네트워크 상에 오가는 트래픽을 잡아서 분석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분야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뭐 CCTV 같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해외나 국내의 어떤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뭐 시장에서의 반응이랄까, 뭐 어쩌면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어땠다 필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히. 사실은 제가 처음 이제 블루코트에 입사할 때만 해도 사실은 시장 파이 자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그런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공공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기관 그다음에 SP들 그다음에 큰 엔터프라이즈 회사들도 다 RFP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아니면 특정 이런 업무 분야에서 이런 것을 특히 더 요청이 많다는 곳은 특히 꼽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평균 다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공통적으로 다 발생되고 있습니까? 범용적으로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솔루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상의 트래픽들을 수집을 해서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들어오는 브리치들을 어떤 분석하거나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장이나 매뉴팩처링, 송유관 아니면 핵발전소 이런 데서는 이제 스카다 쪽 포렌식 분석 쪽에도 활용이 되시고요. 아니면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대테러 위협 방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폭발물 테러나 폭발물을 검색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왜냐하면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장비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요새 또 사물 인터넷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또 활용 범위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IoT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 인프라 자체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IoT도 결국엔 어쨌든 인터넷 통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결국 이러한 포렌식 장비, 어떤 뭐 다른 보안 장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의 뭐 어떤 이제 특성을 좀 이렇게 딱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어샤크의 뭐 피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트워크상의 어떤 CCTV다. 네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다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저장된 트래픽에 대한 네. 재조합을 통한 어떤 가시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다른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IPS나 방화벽이나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네. 지나가면 네. 탐지된 게 로그로 남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나갔어요. 나중에 하루 있다가 이거는 문제가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로그만 있지 실제 그 랜섬웨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브리치가 됐는지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포렌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IP가 어떤 통신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았고 어떤 경로로 브리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재조합해서 재구성해 볼 수 있고 그 랜섬웨어의 실제 파일을 추출해내서 정말 이게 악성행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타겟 공격을 했는지를 네. 이제 사후에 뭐 행동 기반 탐지 샌드박스 같은 거에 분석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위협 분석과 이제 도발 원점을 네. 이제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재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CCTV 하셨지만 이게 인텔리전트 CCTV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깡통 네. CCTV가 아니라 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좋은 지적이지 단순히 그냥 딱 그 CCTV가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별로 가치가 없겠죠. 네네. 그 CCTV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션 캡처를 한다거나 뭐 들어가는 자동차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지해서 그렇죠. 뭐 알람을 띄워준다거나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CCTV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가가 되면서 이 가치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뭐 이 포렌식 장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포렌식 장비 자체는 당연히 그 장비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제 주제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솔루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되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인테그레이션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주된.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요즘 사실 모든 제가 보면 흐름이 보안 장비들도 보면 다 이제 연동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연 동영상을 또 제작을 제가 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타사 제품도 같이 연동돼서 네. 보여지는 사례들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분석 프레임워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단에 인터넷이 있고 이제 실제 왼쪽 부분에 이제 인터널 네트워크, 인터널 네트워크 인터넷이랑 통신을 하시겠죠. 그럼 거기에 중간에 이제 탭이나 미러링을 떠서 포렌식 장비는 트래픽을 받게 됩니다.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고 백본 스위치나 탭을 통해서 이제 미러링된 트래픽을 받아서 그 트래픽을 전부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포렌식 장비, 그러니까 모든 포렌식 장비가 가지고 있는 범용적인 이제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포렌식 장비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나오는 포렌식 장비들은 메타데이터 혹은 인덱스 데이터 그 다음에 로우 패킷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메타데이터 혹은 인덱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뭐냐면 자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포렌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 패킷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TB가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1TB의 패킷 단위 패킷을 우리가 원하는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속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간에 어떤 스테이티스틱스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로우 패킷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럼 메타데이터는 들어오는 트래픽, 패킷마다
인자들을 뽑아냅니다. 한 80여 가지의 인자를 뽑아냅니다. 네. 메타데이터라고, 인덱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뭐 URL, URI, 뭐 VLAN 태그, 아니면 뭐 HTTP get 메시지, 아니면 이메일의 서브젝트 네임, 뭐 어떤 뭐 URL에 접속했는데 이 URL이 나쁜 URL인지 좋은 URL,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패킷 바이 패킷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잘 스마트 만드느냐가 또 블루코트만의 또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 메타데이터 굉장히 트래픽량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제 그렇죠. 포렌식 회사들의 애고니는 뭐였냐면 대용량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얼마나 빨리 저장을 하고 인덱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검색,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한 번 검색할 때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검색 조건을 줬을 때 잘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기술적인 어떤 한계나 어떤 넘어야 될 벽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네. 상용화된 솔루션으로서 아주 뭐 리즈너블한 괜찮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어쨌든 네네. 모든 포렌식, 요즘 나오는 모든 포렌식 장비들은 범용적으로 컨셉셔널하게 어떤 인덱스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그다음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고요. 그 네. 검색된 결과를 필요하면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그런 형태를 네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킷을 인입을 받으면서 DPI 엔진, 디패킷 인스펙션 하는 엔진들이 네.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 어떤 종류의 프로토콜인지를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로 접속해서 네이버 메일로 뭔가의 어떤 엑셀 파일을 올렸을 때, 아니면 지메일에 첨부 파일에 악성 파일을 올려서 들어올 때, 또 이런 것들을 포렌식 장비는 DPI 엔진을 통해서 컨텐츠를 다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 했었던 포렌식 장비고요. 지금의 포렌식 장비는 그거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몇 발자국 더 나아갔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거의 모래바닥에 반을 찾는 내용. 하루에 10테라씩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10테라 안에서 나쁜 행위 찾아봐. 그럼 저도 못 찾고 고피디님도 못 찾으죠. 그거를 잘 찾으려면 뭔가 증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도와주는 방법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매칭하는 툴, 예를 들어 컨텐츠를 뽑아냈으면 해시 값이 있을 거고 URL 값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매칭된 URL 값들이 알려진 나쁜 URL인지 아니면 그 뽑아낸 컨텐츠의 해시 값이 샌드박스에 돌려봤더니 악성 행위를 하는 언노운 매너는 아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모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블루코트가 제공하는 네, 블루코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DB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휴된 회사들 같이 뭐 라스트라인 샌드박스나 파이어월 샌드박스, MAA라고 하는 뭐 저희 뭐 블루코트의 샌드박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분석의 어떤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지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탐지된 결과들은 악성행위라고 하면 악성행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뜨고요. 그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알람으로 뜨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원하시면 시스로그 형태나 아니면 API를 연동된 API 쿼리를 통해서 발생된 알람을 다른 장비나 네네. 다른 ESM이나 분석 장비 쪽으로 던져 주어서 분석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SIEM이나 이메일이나 어떤 엔드포인트 솔루션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시연 내용 중에도 있지만 커스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고객사 사이트 중에는 이제 포렌식 장비에서 실제로 분석된 내용들 중에 이제 나쁜 URL들, 나쁜 URL들 리스트만 주기적으로 API를 뽑아내요. 뽑아내어서 방화벽이나 IPS 쪽에 차단 정책으로 자동으로 API.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렌식 장비도 API가 있고 IPS나 방화벽도 API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이제 포렌식 장비에서 나쁜 URL 리스트를 내가 원하는 조건을 뽑아내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방화벽에 아니면 IPS에 정책으로 집어넣어서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응용을 그러면 각 장비들이 보안 장비들이 정책이 다 있으니까 그쵸. 거기다가 자동 업데이트 시키는군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 안 되고 맞습니다. 자동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네.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과 이러한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연계되어서 또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 포렌식 장비가 그 이런 이제 타 기타 이제 보안 장비나 여기 심이라든지 이메일 EDR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뭔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네. 장비들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이 되었을 때 연동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이 포렌식 장비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 장비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연동을 하였을 때 굉장히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요즘이 거죠. 그런 이제 연동을 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다들 많이 API 좋아졌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이 또 앞으로의 큰 추세고,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것이 옛날 포렌식 장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실제로 고객사나 아니면 BMT나 POC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API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네. 저도 이제 파이썬 공부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서 네. 실제로 API로 연동을 해서 이런 걸 뽑아서요. 차단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실질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노력. 요새 게스트분 중에서 파이썬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 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식성도 좋고 이제 네,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뭐 컴파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도 많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UI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UI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실제 검색 조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시간 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검색 조건을 주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검색 조건을 주실수록 이 포렌식 검색의 가치가 높아지시는 겁니다. 어떤 소스 IP, 어떤 소스 컨트리가 네. 어떤 중국 쪽으로 이메일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메일을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 회사 도메인이 아닌 것들만 뽑아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나간 이메일 중에 회사 업무용 메일 빼고 업무용 메일이 아닌 것 중에 특정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것만 뽑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화면에서 검색 조건을 주셔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장비는 검색 조건을 많이 줘서 검색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고. 그럼 이거는 뭐야? 그 어떤 사용자들한테 그 이런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교육이나 그 어떤 가이드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예, 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컨셉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컨셉 안에서 어떤 목적을 저희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검색, 예를 들어서 엔드 오어 조건을 어떻게 매칭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놀란 건 어떤 고객사들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검색 조건.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경우 이런 것도 검색할 수가 그런 있구나. 것들을 많이 좀 공유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 사용자 간에 그런 것들을. 그게 제가 해야 될 숙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이 장비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장비를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잘 공유해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방송을 하러 왔는데 숙제를 아주 어퍼튜니티가 생긴 거죠. 그걸 숙제 생각하시면 안 되지. 잘해요. 좋은 포인트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들은 메타데이터가 있고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나 왼쪽 상단에 서머리나 리포트라고 하는 부분에 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신 겁니다.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확증을 잡았어 라고 하면 검색 조건을 한 100개 줘서 검색을 열심히 해서 확증을 잡아. 이게 진짜 브리치가 나왔던 그 PDF 파일이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타데이터가 알고 있는 시주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재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포렌식 운영의 80~90%는 서머리랑 리포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검색의 결과, 이제 당점을 딱 찍을 때가 됐어 했을 때 익스트랙션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이 진짜 나쁜 파일이었어요. 이거를 뭐 다른 기관에도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행위를
네네.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자, 요즘 뭐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슬슬 이제 많이 네, 방송마다 나오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어너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종류의 이제 머신러닝은 아주 뭐 고도화된 뭐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데 IP가 10,000개가 있었어요. 저희 네네. IP가. 그럼 그 10,000개의 IP를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머신러닝 하는 엔진이 10,000개의 IP들의 트래픽 패턴들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자, 1.1.1.1이라는 IP는 보통 5시간에 한 뭐 5메가 정도 쓰고 이런 네네. 그래프 라인이 있을 거예요. 네네. 사용자마다 그래프 라인이 있겠죠. 개발자는 개발자 나름대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래프 라인이 있을 거고 그걸 정형화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포렌식 장비는 어떤 그런 각 사용자들의 트래픽 그 패턴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네네.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1.1.1이 5시간에 한 5, 6메가 나왔던 이런 그래프인데 갑자기 100메가로 팍 튀었어요. 아, 네. 비정형 행위라고 딱 보이는 거죠. 비정형 행위가 침해 사고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사용자가 한 달 동안 요 정도 트래픽 패턴만 주말 빼고 썼었는데 갑자기 이 통신, 이쪽 서버로 갑자기 통신이 많아지고 트래픽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형태의 비정형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알람을 띄워주는 게 이제 현재 버전에서의 시큐리티 어널리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네. 엔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점점 고도화가 이런 것이 그 머신러닝 쓰기 전에도 그런 것들은 좀 있었죠. 모니터링하고 지금 이상한 그럼요. 친구들은 네. 그때는 머신러닝 안 쓰고 어떤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딱 정하고 했나? 그렇죠. 스레시홀드고 프리 프로그램된 상태로.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포커싱한 IP는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10,000개의 IP를 한꺼번에 아이씨.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5만 명이다. 5만 개의 IP를 봐야 된다. 라고 한다는 우리가 정책으로 어떤 IP가 임계치를 선언해 놓고 앨럿을 띄우는 거, 이런 식의 그렇죠. 방식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학습. 이 10,000개의 IP, 5만 개의 IP가 어떤 형태의 통신 형태를 가졌는지를 네. 학습하고 그 학습의 형태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알람을 빡 띄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이제 결국엔 이제 다른 보안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지만 머신러닝 엔진이 뜰 때 보통 실제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의 POC를 해보면 머신러닝 엔진도 뜨고 다른 앨럿이 같이 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멜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레퓨테이션 정보, 나쁜 URL 접속하는 URL이 같이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분석에 대한 확도가 확 올라가죠.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어떤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머신러닝 말씀드리니까 머신러닝이 이제 앞으로 뭔가 우리가 그 미리 셋업된 어떤 기준 갖고는 처리할 수 없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이제 뭐 가변적인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 머신러닝이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현재의 이런 벤더들은 학습을 통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정도의 어떤 기술. 이게 이제 IoT 같은 거하고도 접목이 되면 아주 이제 복잡 단단한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 뭔가 콘텍스트까지 같이 이제 하면 아유,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네. 네. 자, 아까 스카다 얘기하셨습니까? 네. 정말 이 스카다 이런 산업체계 시스템 쪽에서 많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이상해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큰일 국가 나죠. 전체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시설이다. 핵시설에 뭔가 침입을 해서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안 해주면 이 핵시설을 폭파할 거야. 네네. 이런 브리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고 현재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드버스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DMP3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TCP/IP 같은 프로토콜의 종류고요. 실제로 이제 스카다에서 많이 쓰는 쓰이는 프로토콜 중에 프로토콜. 하나고 그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네. 그러니까 패킷마다 저희가 인덱스 데이터를 뜯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모드버스와 DMP3에 대한 메타데이터 필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사후에 조합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진들이고, 실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특정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앨럿을 띄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되지 않은 IP에서 이쪽으로 뭔가 어떤 통신, 시그널을 날리려고 할 때 앨럿을 띄워서 모니터링하게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드버스 DMP3 프로토콜 이제 이 스카다 쪽에서는 거의 국제적 네, 통용되는 표준 네, 프로토콜이라고.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저도 스카다 쪽의 어떤 기반 기술이 높지는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검색해 보거나 네. 교육을 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표준 프로토콜,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다양한 데들하고 이제 연동하는. 네, 그래서 연동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실제 기술적인 협업을 통해서 네.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그 연동을 그럼 어떻게 해서 무슨 가치가 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영상 네네.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네, 글로벌 인텔리전스에서 클라우드 DB 쪽에 각 고객사의 정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뿐만이 아니라 블루코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시멘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에 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쉐어를 해서 차단에 대한 확도를 높여주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네. 잠깐 설명해주고 이제 네, 바로 볼까요? 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하단 쪽에 19118.0.156번과 134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맥북이고 하나는 윈도우 8에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 접속을 시도를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위에 이제 SSL VA라고 하는 저희 SSL 복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SSL 통신도 할 거기 때문에 SSL 복화 솔루션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은 복호화해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쪽에 던져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장비의 설정을 맥북은 복호화를 안 하게 해놨고요. 윈도우만 복호화를 하게 해놨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맥북은 뭐 서비스용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예외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맥북은 복호화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윈도우 8만 복호화를 해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쪽에 그 트래픽을 복화된 트래픽을 던져주니까 지메일 안에 첨부 파일이 있다면 무슨 파일이 있었는지 다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행동 기반 탐지 쪽으로 연동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보내서 분석까지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시연을 하고, 그러면서 상단에 있는 이번에 이제 차세대 방화벽도 같이 연동 테스트를 했는데 네네. 뭐 어쨌든 제가 뭐 인연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방화벽을 가지고 같이 이제 테스트 다이거램 안에 넣어서 이런 장비들도 연동이 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같이 네네.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래서 뭐 구성도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접속되는 진짜 윈도우즈 환경의 IP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네. IP가 156번의 윈도우즈 8에 설정. 실제로 이제 이런 IP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134번이 SSL 복화가 안 되는 트래픽입니다. 실제로 제가 SSL 복화가 되는 사이트만 이제 접속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SSL이라는 건 알지만 이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 있는 거는 복화가 될 것이고, 이제 맥북, 현재는 이제 맥북에서 시연하고 있는데 맥북에서 하는 페이스북이나 지메일이나 이런 트래픽은 복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맥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SSL 복화 장비의 UI거든요. 그래서 SSL 복화 장비를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134번의 맥북이라고 했고, 커스로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패스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맥북에서 올라오는 어떤 건지 안에 컨텐츠가 안 보이겠죠. 복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스로가 되는 거고, 윈도우즈 156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디크립트라고 나오게 되고, 네. 디크립트라고 나오면서 어떤 URL이 됐는지 디크립트된 트래픽이 실제로 복호화가 돼서 이제 그 네트워크 포렌식 장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호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들까지 다 넘어가겠죠. 네, 그렇죠. 페이스북 안에 어떤 채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가 왔다 갔다 했는지 봤고요. 실제로 이제 연동되어 있는 그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동일한 트래픽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라이언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침해 사고가 일어났던 어떤 그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네. 멜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각색한 네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검색 조건을 예를 들어 쳤어요. 그래서 고우성 PD님이 왜 하필이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오케이. 100만 투척. 사회공학적인 네. 뭐 거죠. 나왔어 근데? 그랬더니 실제로 검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회공학적으로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오케이. 100을 투척하시네. 그래서 유도 페이지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냥 사회공학적으로 진짜로 100만 원 줄까라고 해서 검색해 봤더니 얻어 걸린 거죠. 낚이는구나. 이게 이제 피싱이나 파밍이나 이런 쪽의 어떤 사회공학적인 기법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러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네네.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맞아요. 거를 상정해서 했었고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두 가지의 링크를 하나 삽입합니다. 하나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링크, 하나는 이제 첨부 파일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다운로드는 그래서 실제 이제 trust.exe라고 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는데 실제 어떤 이 URL은 제 개인 NAS 서버입니다. NAS 서버고 이 NAS 서버에서 실제 활동 중인 수십 개의 AV 벤더가 이미 멜웨어로 디텍션한 애를 이제 다운로드 받은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하면 이 URL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이 파일이 땡겨지겠죠.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알려져 있는 이미 납품 파일이니까 아마도 PC에 안티바이러스가 깔려 있으면은 아마 자동으로 차단이 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요.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까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opd.exe 같은 경우에는 unknown한 멜웨어입니다. 왜 unknown한 멜웨어냐 하면 제가 gopd.exe, trust.exe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리패킹이라고 하는데 리패킹을 하게 되면 이 리패킹된 패킷을 실행하면 종국에는 trust.exe를 실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하지만 해시 값이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동작 인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unknown한 멜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스크립트를 돌려서 여러 개를 만들면 100개를 돌리면 100개의 unknown 멜웨어가 생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trust.exe라고 하는 납품 파일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unknown한 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리패킹을 해서 gopd.exe라고 하는 걸 리패킹을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아무데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이 시점에 올린 거기 때문에 안 걸렸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팔로알토 화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버너러빌리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팔로알토 장비 안에 장비 안에 로그인을 한 거고요. 장비 안에 디테일한 로그에 들어간 거고요. 팔로알토 장비 안에서 디테일한 로그를 찍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아까 버너러빌리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 파일이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gopd.exe라고 보이시죠? 받았고 이게 버너러빌리티에 걸려서 뭐지? 라고 해서 로그를 찍고 들어온 거죠. 거기서 상세한 로그를 찍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러한 로그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연동이라는 거거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과 차세대 방화벽과 포렌식 장비를 연동을 해 놓은 겁니다. 연동을 해서 실제로 이거를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로그가 발생된 소스 IP가 있을 거고, 데스티네이션 IP가 있을 거고, 소스 포트가 있을 거고,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을 거고, 그 로그가 발생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시큐리티 어널리스틱스 장비로 리다이렉션을 해줘서 그 해당 트래픽을 올 곳이 그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장비들에서는 로그만 있지 로우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걸 해줘서 하게 되면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도 아주 간편하게. 그러니까 아까 모래바닥에서 바늘을 찾아야 되는데 시큐리티 어널리틱스가 그냥 막 검색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차세대 방화벽에서 뜬 알람을 클릭을 해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네네. 어떤 브리치가 있었는지 실제 이 파일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이제 연동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트래픽 패턴이 있었고 네, 코리아에서 뭐 왔었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메타데이터들의 항목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포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한 상세한 정보들을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으니까 파일 리포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제 다른 장비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얘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색 조건을 해서 실제로 고pd.exe가 납품 파일이라고 하면 추출을 해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이거 방송 다시 보기 편집돼서 본 사람들은 고pd.exe 이제 납부 파일인지 알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 블로그는 삭제한 사람, 이거 제 개인 정보, 이거 다 가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시간은 안 걸렸는데 하여튼 저는 블로그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걸 위해서 만든 거고 해킹하시거나 이러시면 특히 제 나스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또 해킹하시고 그러시면 네, 안 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악성액이 다운로드 받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건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러스트 EXE는 알려진 멜웨어예요. 그래서 현재 시큐리티 어널리틱스가 가지고 있는 레퓨테이션 서비스,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의 그 레퓨테이션 서비스에 의해서 실시간 앨럿에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실시간 앨럿에 네. 뜨게 되는 거고요. 실시간 앨럿이 어떤 IP로 해서 뜬 거를 이제 상세하게 보게 되면 어디서 이제 이게 제 NAS URL이거든요. 네. 다이나믹 DNS이긴 한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trust.exe가 완전 나쁜 놈이야. 네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은 건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분석가들은 뭘 하냐면 다운로드 받기 전에 얘가 어떤 경로로 무슨 짓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지를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19168.0.156번이 접속을 한 거잖아요. 19168.0.156번을 그 IP가 그럼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이 브리치가 있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쫙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얘가 이런 브리치 감염해서 이런 행위를 했고 이게 이렇게 유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 지우고 IP만 가지고 시간 타임을 60분 정도만 해서 그러니까 CCTV를 리와인드 하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실행하니까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서머리 페이지에서는 어쨌든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추이나 내역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위젯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타데이터 필드를 위젯으로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석 정보, 웹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위젯들을 조합을 해서 넣으셔서 이제 서머리 페이지에서
전체적인 트래픽 추이를 조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디자이닝이 된 거고요. 또 조망된 트래픽 안에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지 막 본 거고요. 또 어떤 포트에 어떤 이메일을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는 네, 어떤 URL 스페시픽하게 이제 오버럴하게 본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뭐뭐를 볼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리포트를 보시고 리포트로에서 보신 내용은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PDF나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매니저한테 얘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제출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분석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스트랙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익스트랙션을 해서 실제 내부 콘텐츠를 다 불러온 거예요. 로우 데이터를 어떤 JPG 파일이 있었고 어떤 파일을 받았고 한 거를 이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왜?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검색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파일 타입이 실제로 브리치가 pd.exe니까 exe 파일 타입인 거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네. 네, 검색을 해보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아마 exe 파일만 이렇게 뜰 겁니다. 네. 그래서 뜬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걸 클릭을 했습니다. 기능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악성 페이지를 접근해서 했는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 제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고우성 PD님 100만원 투척이라고 하는 검색을 했고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에 pd.exe를 다운로드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증적이 남을 거잖아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조금 뒤로 돌아가서 가시면 최초에 네이버에 접속을 했고 블로그로 접속한 다음에 그 이후에 리다이렉션 된 페이지에 의해서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았어. 그럼 이 파일이 pd.exe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죄접해서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포렌즈 분석의 기법, 도와주는. 그러니까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HTTP의 리퍼럴 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어떤 페이지가 리다이렉션 돼서 들어가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얘가 클릭을 하면 재조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만약에 이걸 피켓 가지고 와이어샤크로 분석한다고 하면 한 30분 걸렸다면 얘는 딱 보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아 네이버로 접속했어, 블로그로 접속했어, 블로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 라고 하는 걸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로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네이버 접속해서 나오는 이런 그림들도 다 추출이 되겠고 어떤 시간에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지도 다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할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알려져 있는 납품 파일은 레퓨테이션에 의해서 알럼이 뜨지만 제가 언노운하게 pd.exe는 언노운하게 제가 리패킹하는 파일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장비는 자동으로 이제 MAA 행동 기반 탐지에서 샌드박스 솔루션으로 보내게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창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스트라인이나 파이어아이는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의 쿠쿠 뭐 이런 것들과도 연동을 해서 결과를 주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동 설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연동을 해서 이제 실제로 접속된 화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 솔루션 중에 행동 기반 탐지하는 MAA라고 하는 Malware Analysis Appliance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행동 기반 탐지에 의해서 pd.exe를 돌려봤더니 나온 결과를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걸렸죠. 실제로 이 파일이 한 행위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한 거고요. 파일 레퓨테이션에 걸렸고 어떤 웜성 트래픽이 발생이 됐고 다이나믹 DNS 제 나스 서버가 다이나믹 DNS를 쓰거든요. 네네. 다이나믹 DNS 서버 쪽으로 커넥트를 시도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나쁜 파일로 이제 인지가 된 거예요. 행동 기반 탐지에 의해서 10점짜리 나쁜 파일로 인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실제로 이제 그 trust.exe까지 얘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도 레퓨테이션 엔진이 있거든요. 얘가 레퓨테이션을 정보에 의해서 멜웨어라고 찍은 이유는 trust.exe가 알려져 있는 DB에 나쁜 놈이 있으니까 행동 기반 탐지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지금 빨리 좀 예. 같아요. 지금 Q&A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스냅샷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행위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이거는 AV 밴드에서 알고 있는 노운한 말웨어였고 언노운한 말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우리가 행위를 이제 봤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MA의 설정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일을 윈도우 7에서도 실행하고 윈도우 8에서도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윈도우 7은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캡처를 받은 건데 윈도우 7에서 실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우저의 버전이 낮아서 다운로드가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 행동 기반 탐지 솔루션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 기반 탐지 솔루션에서 발현되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 파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쁜 파일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SSL-VA의 이제 연동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유니버셜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실제 장비가 연동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데 UI상에 어떤 플러그인을 깔아가지고 익스플로러나 어떤 파이어폭스 같은 기능이 되겠죠. 깔아서 플러그인을 깔아서 여기서 이제 이 플러그인을 유니버셜 커넥터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클릭을 할 수 있는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IP랑 포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랑 기술 제휴를 맺고 플러그인 모듈이 그 장비 자체에 팔로알토처럼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 SSL-VA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커넥터를 통해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 쪽으로 간편하게 연동될 수 있게 그런 모듈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기존 자기가 익숙했던 장비에서 그죠? 그쵸. 그러니까 링크를 누르면 가는 거죠. 그게 그냥.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API 연동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저희 파트너 도움을 받아서 짠 건데 그래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에서 API에 의해서 특정 EXE만 추출해가지고 MAA로 자동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도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도 API가 있어야 될 거고 MAA도 API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두 개의 API를 다 활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뭐 시간 관계상 빨리 오버뷰를 하자면 실제로 쿨소레라 커넥터라고 하는 걸 통해 접속을 하는 거고 이런 시간에 이런 IP에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여기 EXE 파일만 추출해낸 것을 던져줘라고, 뽑아내줘라고 하는 조건을 준 거고요. 제가 이제 배열을 써서 필요한 파일만 뽑아낸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단에 이제 실제 아티팩트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실제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MAA 장비 쪽으로 던져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는 모듈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파일을
지금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실제로 exe 파일이 이 파일이 있었으니까 해당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행이 되고 아티팩트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MEA까지 던지고 여기 파일이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API에 의해서 파일을 추출을 한 거고요. 이 추출된 파일들을 확인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MEA 화면에서 하게 되면 현재 분석 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MEA로 집어넣은 거죠. 얘가 뽑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ESM이나 빅데이터라고 하고 연동하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E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 같은 거를 던져서 보통 운영을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자유로운 DB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메타데이터를 직접 추출해서 연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동을 했을 때 이제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다 재조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장비 로고들까지 합친다면 종합 분석 시스템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랑 연결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하다가라도 구체적인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서 포렌식 장비에서 분석하는 거죠. 포렌식 장비에서 분석하다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분석하다가 아니면 방화벽에서 분석하다가 IPS도 분석하다가 뭔가 걸린 로고가 있으면 딱 클릭을 해서 시큐리티 어널리틱스에 딱 들어와서 분석을 이런 이제 연계된 분석. 그 다음에 이러한 솔루션에다가 시스로그나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종합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됐고요. 네, 중간에 뭐 자꾸 조작이 익숙하지 못해서 아니. 자꾸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런 일이 자, 있었네요.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을 거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 응해주신 분 중에서 또 블루코트 데스크 패드, CGV 영화권 추첨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장님 좀 답변해 주면서요. 질문 잘하는 사람 이제 한 분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네네. 이따가 해주시고요. 자, 저희 제이스란 분이 이제 저희 동료 네, 동료이신 거죠? 네네네. 오케이. 답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눈치 없이. 네네네. 나중에 달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정기성님, 홍성우님이 다 보면, 네. 다 이제 이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AP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AP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장비에 대한 컨셉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API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툴이고 그 간단한 툴은 저 정도 되는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도 간단하게 구현해서 아니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개발자도 이거를 API로 연동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연동해야 될 대상 솔루션들에 대한 컨셉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포렌식 장비와 차세대 방화벽으로 연동하고 싶은데 이걸 연동하려면 그 두 장비에 대한 컨셉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네. API를 아는 거는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더 가능성이 있는 거고 API는 진짜 조금만 제 개인적인 저 정도는 한 일주일 네.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렌식 기법의 수준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전에 고려대에서 같이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강의 비슷한 걸 저희 팀에서 같이 다른 제 동료랑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시겠지만 정보보호대학원은 굉장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대학원생 실제 랩실에 있는 포렌식 랩에 있는 분들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쪽은
네트워크 포렌식 쪽은 많이 안 해요. 디지털 포렌식 쪽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네, 뭐, 굉장히, 뭐, 제가 어떤 포렌식 전체 분야에 대해서 뭐, 높다, 낮다, 네.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네트워크 포렌식 쪽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쪽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승호님, 포렌식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새로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며 보안에 대한 의식이나 전문성은 어느 정도로 갖춰야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 솔루션을 보통 이제 소개하거나 얘기할 때 이제 포렌식은 주니어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 네. 시니어, 경험이 많은. 왜냐하면 포렌식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네트워크가예요. 네트워크를 잘 알아요. 그래서 OSPF나 립이나 이런 걸 빠삭하게 아는데 OSPF의 장애에 대한 분석을 포렌식을 통해서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OSPF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네트워크 트래픽 다 있어. 그렇죠. 그러면 OSPF 헬로우가 3번 안 오면 끊기는 건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면 프로토콜 특성을 알고 있다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오랜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나 컨셉들이 전반적인 분야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네. 거고 보셔서 알겠지만 간단합니다. IP 넣고 포트 넣고 URL 넣고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는 거죠. 지종호님, CCTV로 비교하자면 저장 용량이 넘치면 저장 기간에 한계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을 경우 포렌식 시스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또 예로 한정 시간 단위의 용량이 많을 경우에 로우 데이터 분석 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예를 들면 1분의 1기가 등. 네, 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솔루션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도입 시점에 들어갔을 때의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솔루션은 로우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용량이 굉장히 커야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메가 회선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면 500기가에서 1테라 정도의 로우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보통 실제로 뭐 장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플라이언스 한 개와 스토리지를 같이 제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네. 뭐 100메가 회선에 우리는 2주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500기가에서 1테라 정도의 스토리지 용량을 곱하기 날짜 수로 해서 용량을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100메가 정도 회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굉장히 변수는 많습니다. 이게 네네. 실제로 달아봐야 알지만 100메가 정도로 봤을 때 500기가에서 1테라 정도의 트래픽이 실제 로우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대비해서 이제 결국엔 포렌식하는 벤더들의 애고니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분석해주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기가, 2기가, 뭐 몇 기가 트래픽 정도는 1분 안에 다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1차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경우에도 로우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예전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분석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세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가져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석주님, 그 포렌식이 전문가라 일반 기업에서는 도입을 꺼리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 제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글쎄요. 네, 도입을 꺼리거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네, 뭐 SOC 서비스를 뭐 이용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 하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결국 보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에 서드 파티로 제공된다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용 트래픽은 상관없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트래픽들이 외부로 공유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우리의 서비스 종류 맞는지를 일단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당연히 SOC성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댁내에 필요한 포인트를 네네. 이제 댁내에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용님,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한지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인지가 안 되는 데이터 혹은 이제 정형 데이터가 아닌 게 비정형 데이터인데 사실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는 제가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렌식 장비도 인지하지 못하는 트래픽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하고 프로토콜 디코더 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을 언노운으로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IP 헤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 4나 레이어 3 정보들은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PCAP, 그러니까 와이어샤크 같은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네. 그 와이어샤크 같은 인터페이스, 설사 디코딩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와이어샤크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심동환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포렌식 분석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포렌식 분석 보안 투자를 아치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이나 투자 면에서 효율성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아치적인 가치? 같이?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렌식 솔루션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의 대상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드는 목적은 뭔가의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빅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SIM성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인 몽고DB 같은 거를 해서 거기에 빅데이터를 구성한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시겠죠. 어쨌든 이런 포렌식 솔루션은 로우 데이터가 있고 메타 데이터가 있고 모든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에 연동을 할 때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패턴들을 뽑아내는데 정말 좋은 솔루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 로고가 생성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로우 데이터가 남아있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그 로우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에서 수많은 어떤 가능성을 통해서 API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오영택님, 연동을 할 때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장비를 몇 개만 선정해 주십시오. 일단은 퍼포먼스 연동을 할 때 퍼포먼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때 많이 고민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비와 다른 장비가 연계를 해서 서로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링크를 클릭해서 리다이렉션에서 넘어온다거나 이런 거고 이런 경우에는 퍼포먼스와 상관이 없을 거고요. 퍼포먼스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렌식 장비가 가지고 있는 메타 데이터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뭔가 빅데이터 분석을 네네.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뭐 제가 장비를 선정해 주는 거는 조금 네, 좀, 네. 황희선님, 블루코트의 기능이나 성능은 예전보다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회사 규모에 따라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입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좋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좀 큰 라지 엔터프라이즈 쪽.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다른 보안 솔루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방화벽 밴더나 이런 쪽처럼 아주 일반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그럼에 따라서 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좀 큰 라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포커싱을 했던 게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플라이언스 시장 말고 실제 로우 데이터가 2테라에서 10테라 정도 되는 양 네. 예를 들어서 회선 속도가 10메가 이하 되고 이런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제공을 합니다.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저렴합니다. ESX 같은 데다가
뭐 오픈 서버에다가 올리셔서 네. 그 OS를 깔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주 뭐 고가 당연히 이제 어플라이언스 타입은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높아지지만 버추얼 머신에 2테라에서 10테라가 맥시멈이에요. 소프트웨어 버전. 네네. 그 버전 같은 경우는 한 10테라 정도까지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 시장은 아직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테님 블루코트 포렌식의 국내 점유율과 레퍼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레퍼런스는 많이 있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회사 명을 거론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네네. 저희 계약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포털, 공공, 뭐 SP들, 뭐 많은 SP들 네. 몇 개 되지 않지만 많은 SP들 쓰고 계시고요. 뭐 게임사 뭐 상당히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이런 부분, 이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RFP나 소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지금 김동윤께서 공공 분야 도입 사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공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공공의 사실은 가장 큰 레퍼런스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내를 말씀하셨군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분야에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뭐 이렇게 나눈다면 중앙부처라고 중앙부처, 해야죠. 오케이. 중앙부처도 있고 이제 지자체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포지션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 인터넷 게이트웨이상의 트래픽을 분석을 받아서 이제 포렌식 분석하는 용도가 크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다 쪽 어떤 분석을 위해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러 동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폭발물, 뭐 폭발에 대한 제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 분석을 해서 동향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더 프로텍션하는 그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도 사용을 알겠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자, 오두영님, 기존 관제 장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플렁크 같은 장비가 필요했는데 블루코트 포렌식 장비는 별도의 빅데이터 분석 장비가 없이도 가능한 건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 자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포렌식 장비는 로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우 데이터에서 에브리 패킷마다 한 80여 가지 정도의 인자를 뽑아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 장비가 없어도 당연히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고, 이제 제가 아까도 시연에서 스플렁크와 연동한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스플렁크 같은 빅데이터 분석 엔진과 어떤 블루코트의 포렌식 같은 솔루션이 연동됐을 때 단순히 스플렁크 기본적으로는 로그만 받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IPS나 방화방에서 로그만 보내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메타데이터까지 가서 긁어와서 띄우거든요. 네. 그게 일단 틀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포렌식 장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비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더 나중에 나가면 뭐 CCTV 아니면 스마트 태그 이런 정보도 물리적인 보안에 대한 정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인터페이스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분석 자체는 당연히 개별 장비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고안이 된 장비입니다. 네. 혹시나 아마 오해를 좀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동이 돼야만 잘 볼 수 있는 장비인가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연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 부각된다라고 하는 거지, 포렌식 장비 자체에도 당연히 아주 강력한 분석 기능이 있고 대부분의 고객사는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명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스플렁크하고 연동하면 메타데이터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로 데이터도 보낼 수 있는 건지요? 로 데이터도 보내실 수는 있는데요. 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피캡이거든요. 그럼 피캡을 가지고 스플렁크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받는 데이터 사이즈가 라이센스인데 로우 데이터를 다 받았을 때 이 라이센스 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스플렁크에서 받는 건 메타데이터와 실시간 로그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도현님, 포렌식 구성 팀원은 몇 명이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분석가가 한 팀을 이루는 게 좋은지요? 일단은 상용화된 블루코트의 시큐리티 어널리티c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구성 인원이 여러 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상용화된 솔루션이고 네트워크에 IP만 주고 트래픽만 받으면 어느 누구나 다 접속을 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용화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분석가, 이제 시스템 분석가는 포렌식 분석을 하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신 걸 거고,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동에 대한 소요가 있을 때 API를 통해서 포렌식 장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다가 어떤 장비에 뭐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작업을 네네. 하실 때 필요하실 때 보입니다. 자, 유석준님, 포렌식에 대한 기술도 변화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작은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단순히 포렌식은 이런 거야라는 것보다 포렌식의 가능성을 사실은 어떤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네네. 한 겁니다. 이 장비 자체보다 이런 장비가 현재 어떤 기술들, 예를 들어 스카다를 연동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연동을 하고 있는 모듈들, API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연동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거는 포렌식이라고 하면 로우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빨리빨리 저장하고 빨리빨리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저장하고 메타 데이터를 생성해서 사용자가 빠른 시간 안에 분석된 데이터를 띄우게 할 수 있는 그 기반 기술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 제가 오늘 발표했었던 내용들이 의미가 가능한 있다. 거고 또. 그렇죠. 네, 네네. 가능한 거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질문. 파이썬 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와 다른 거지만 그래도. 저도 못하고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저희 매니저한테도 제가 파이썬 학원을 보내달라고 아, 네. 조르고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네네. 이 알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아마 곧 보내주시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솔루션에서도 실제 짠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지고 API를 통해서 게더링하고 어떤 장비에 연동되는 거 시연한 것도 저도 해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피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의 모든 솔루션은 이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연동을 통해서 해서 보여줘야 고객님들도 보고 그렇죠. 진짜로 되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니즈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치면 됩니다.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절박함. 대수의 진을 치고 대수의 진 치고 이거 안 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열심히 하시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한 분 좀 뭐 많은 분 좋은 질문 많지만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몇 분 적긴 했는데 막 질문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까 메모했던 분 중에 지정호님을 선정을. 알겠습니다. 자, 지정호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 상품 보내드리고요. 설명 응해주신 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영화권 또 데스크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하죠. 네. 네, 뭐 중간에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사실은 시간을 나름 들여서 만들었는데 꺼지고 그래서 좀 약간 두서없이 동영상 시연이 좀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렌 장비의 어떤
이 장비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네.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장비의 컨셉은 뭐고, 이 장비를 통해서 향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런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좀 네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피디는 이름도 좀 팔고, 네네네. 매력도 만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여튼 뭔가 요즘 하여튼 이게 네트워크의 하여튼 전체의 뭔가 가시성을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하려는 그런 흐름은 큰 세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걸로 저는 네트워크 포렌식을 인식했고요. 네. 근데 김원수님이 이런 코멘트 주셨네요. 공부한 개발 언어 중에서 파이썬이 제일 쉬운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펄 가지고 조금 하다가 파이썬을 이제 하는데 일단 레퍼런스도 많고 찾아볼 자료들도 많고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토크IT에 들어가시면요. 이 포럼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포럼에서 오늘 것도 이제 나중에 옮겨지게 될 겁니다. 토크IT 질문들이 다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여기 게스트님도 전문가로 등록할 거니까 오늘 방송 끝나더라도 나중에 거기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이 게스트님한테 알림이 가요. 그래서 알림이 가면 답변 주시겠죠? 아, 그럼요. 네네네, 뭐 열심히 네네. 뭐 항상 좋은 질문 많이 네. 올려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 잘 드시고요. 이따 오후 4시에는 혹시 가상화가 돼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좋은 주제일 겁니다. 가상화 기반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또 요새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화 기반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니까요. 가상화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